안녕하세요. 오늘 브릭톡톡 인터뷰 진행하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림장입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의 강민지님 모시고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민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님 카메라 한번 보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김태형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강민지입니다. 이번 한빛사에 등록된 연구에서는 네. 줄기세포를 하나의 기판에서 뼈세포와 지방세포로 동시에 분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민지님 혹시 이 전공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학부 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공학적 접근을 통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약물 개발 단계에서 그 동물 실험과 실제 임상 간의 그 큰 차이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 장기나 조직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체외 약물 스크리닝 모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게 잘 구현이 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구현하려면은 줄기세포의 분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존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서 벗어나서 나노나 마이크로 소재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어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중에서도 이 논문의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서 팀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줄기세포 분화 제어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딱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그 팀에서 막 논문이 출판된 시점이었는데, 그 논문이 네이처 리뷰스 매테리얼스에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논문이었는데요. 네. 그 해당 논문은 일반 성장 배지만 공급하더라도 나노 입자에서 약물이 방출되어서 세포의 분할을 유도할 수 있는 자동 분화 시스템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 접하는 세포 배양 방식이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제 관심 분야도 매우 일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연구 방향성을 이제 설정해준 출발점이 된 논문이 되었고, 이 논문이. 그래서 이 논문의 기술을 좀 더 확장하고 응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기술을 주도하신 조현우 박사님께서도 후속 연구를 준비 중이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줄기세포 분화 제어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혹시 피겨 보시면서 피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연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피겨를 통해서 연구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최근에는 동물 실험에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체외 약물 스크리닝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단순한 2D 모델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현재는 좀 더 조직이나 장기를 잘 모사할 수 있는 3D 모델인 예를 들면 오가노이드나 어셈블로이드 같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서 줄기세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인 MSC는 지방이나 골수 같은 성체 조직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고, 또 면역 거부 반응이나 안정성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피겨의 A 부분을 보시면 실제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또 위치마다 특이적으로 분화하는 반면에 이런 그 체외 배양 시스템 내에서는 세포들이 동일한 분화 조건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특이적인 분화 제어가 어렵습니다. 세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거나 재부착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세포한테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판타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판타 플랫폼은 물리적 신호와 생화학적 신호를 동시에 활용해서 한 기판 안에서 MSC를 서로 다른 세포로 동시에 분화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입니다. 줄기세포는 그 부착하는 기판의 나노 지형학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뻗은 나노 라인 패턴에서는 뼈세포가, 네. 동그란 홀 패턴에서는 지방세포가 잘 분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물리적 신호가 세포의 부착 형태나 몰폴로지를 변화시켜서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신호 전달 경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화학적 신호인 분화유도인자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골수와 치밀뼈의 교차 단면을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 3종의 뼈 분화 유도인자인 아스코빅시드, 베타글리세로 포스페이트, 그리고 덱사메타손을 모프라는 다공성 나노 입자에 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프를 나노홀과 나노라인 패턴으로 이게 나뉘어진 단일 기판 나노 어레이 중에서 나노 패턴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플랫폼 위에다가 MSC를 배양하고 추가적인 뼈 분화 유도인자는 주지 않고 오직 이제 지방 분화 배지만 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모프가 있는 나노 라인 패턴 영역에서는 뼈세포가 생성되었고 네. 모프가 없는 홀 패턴 영역에서는 지방세포가, 그리고 두 영역의 경계면에서는 두 세포가 동시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양 방법에 비해서 분화 성숙도는 거의 80배 이상, 그리고 80배 이상. 네. 네. 분화 선택도는 98% 이상으로 네. 굉장히 정밀하게 공간 특이적으로 분화를 제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기술을 좀 더 확장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특이적으로 줄기세포의 분화를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체 내에서는 분화 유도인자가 정확한 시점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3차원 모델인 오가노이드의 시공간 특이적 분화 제어까지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바닥에 나노 패턴이랑 물질을 넣어서 한쪽에는 뼈세포가, 한쪽에는 지방세포가 되도록 정확하게 분할을 시켰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연구를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석사 과정 때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걸리셨구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진짜로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기뻤던 일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연구에서 주요하게 맡은 파트 중 하나가 이제 분화 유도인자 3종을 나노 입자에 넣고 3주 이상 안정적으로 이제 서방출이 되는 데이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HPLC라는 기기가 이제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이 3종류였고 또 반복 측정에다가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000회 이상 약물 피크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석사 과정 때부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HPLC 기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기도 하고 연구실에 해당 기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막막한데요, 듣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정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논문의 한 피겨로 데이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기기를 이제 빠르게 도입해 주셨고 또 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함께한 조현우 박사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걸 이제 배워서 꼭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서 약 2년 동안 HPLC 기기를 이제 혼자 다루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물 방출 데이터를 이제 완성시켰고, 네, 아마 그때는 이제 그 화면에 약물 피크가 잘 떴나? 이제 하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화면 앞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아무래도 이제 21일 이상이라는 장기 방출 데이터를 확보했어야 했던 만큼 실험 시간도 길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했던 실험이라서 성공했을 때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같이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던 만큼 기쁨도 진짜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은
언제였나요? 제가 논문을 이제 제출하고 나서 리비전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그 리비전이 이제 언제 올지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제 내용에 따라서 실험이나 범위가 천차만별이라서 네. 이제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필 이번 리비전이 그 저희 연구실 이사 일정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직을 하시면서 연구실 네. 전체가 이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리비전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다행히 기기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이었고, 또 이제 리비전에 필요할 것 같은 물품들은 이제 많이 미리 챙겨뒀기 때문에 실험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그 리비전에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논문 출판 경험이 좀 있으셔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리비전은 안정적으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논문이 잘 출판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연구실 환경이 좀 불안한 상태여서 조금 심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도 정말 큰일인데 리비전도 갑자기 오고 정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연구자로서 생활하시면서 기쁜 일도 겪으시고 어려운 일도 겪으셨는데 연구자로서의 민지님의 삶은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고서부터 제 삶은 이제 거의 연구실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또 이제 어떤 날은 실패하고, 또 이제 다시 시도하면서 또 어떤 날은 성공하고, 이런 반복 속에서 어느새 이제 제 삶의 중심이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실 생활은 사실 이전 삶과는 조금 많이 달랐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제 계획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이 능동적인 삶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선배님들은 데이터도 많고 발표도 잘하시고 실험도 능숙하게 하시는데 저만 괜히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제가 점점 이제 연구실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때 이제 선배님들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잘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이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셨던 거고, 근데 저는 그 결과만 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구자로서의 제 삶도 이제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이제 노력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 순간 연구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고,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혹시 논문 쓰실 때 그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또 특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실험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논문은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설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험 자체보다도 그걸 이제 해석하고 문장을 풀어내는 과정이 저는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을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또 너무 짧지도 않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자들이 이제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이 논문을 더 읽고 싶은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하는 파트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인트로덕션 파트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고, 실제로도 그 가장 많이 수정된 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논문이 이제 완성도 있게 다듬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즐겁기도 했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하고 내가 세운 가설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면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즐겁고 흥미롭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 피드백 받으면서 내 논문이 진짜 실제로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들어서 네, 뿌듯했었습니다. 얼굴에서도 이제 즐거움이 막 느껴지는데요. 그런 모습을 뵈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과학을 왜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웃으면서 논문의 어려움과 기쁨을 다 헤치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인 그 마음, 과학의 어떤 점이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이제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이제 문제점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라 생각을 했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연구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세상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상이 이제 과학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고, 또 대학에 와서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그 흥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네,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질병 치료라는 이제 한 주제를 놓고도 어떤 연구자는 유전학적 관점에서 또 다른 연구자는 이제 컴퓨터 AI 모델링, 또 심지어 같은 전공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은 끝이 없는 영역이고 또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더욱 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네,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을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재미나게 또 열심히 연구생활 하시면서 쌓여온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지금 인터뷰 보시고 계신 분들께 연구 꿀팁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실험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사용할 시약이나 소모품이 충분한지, 그리고 기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사전에 체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실은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인원이 많은 실험실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엄청 많은 소모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막상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험을 할 때, 이거 왜 없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서 종종 실험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 이제 실험 프로토콜이 복잡해질수록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점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8단계짜리 실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7단계까지는 다 완벽하게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시약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고 실험을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험하기 전에 사전에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런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아마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꿀팁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터뷰가 민지님께는 지난 연구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다져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톡 인터뷰 진행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림장 그리고 박민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혹시 미래의 민지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미래의 민지에게 안녕 민지야. 먼저 너만의 연구실을 셋업한 걸 축하해. 이제는 네가 연구실을 이끄는 책임자가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과제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구나. 예전에 이 길을 처음 선택했을 때 내가 하는 연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싶다 했던 다짐 기억나지? 그 다짐 그대로 앞으로도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자. 내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 연구에 있어서도 정직함과 책임감은 잃지 말자.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실패도 많았고 또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일들도 많았을 거야.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열정과 도전은 앞으로도 꼭 지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행복할 때 함께해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이제는 네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학생들과 후배 연구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하고 새로운 꿈들도 계속 이뤄가길 응원할게. 우리 서로 믿고 잘해보자. 화이팅! 저도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